노조의 졸돈으로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든을 앞둔 한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300억짜리 공장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의 시대입니다. 2026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 함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고 원청까지 교섭 테이블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5월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일간 공장을 멈추겠다고 예고했고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남기고서야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노조의 힘이 이렇게 세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3년 전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노조와 협상하는 대신 회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원을 자르지 않았던 알짜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장이 왜 멀쩡한 공장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렸을까요? 30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노인이 진짜로 손에 쥐려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내려온 한 실향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재준. 그가 안양에서 부도난 인쇄용지 업체 하나를 떠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공장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회사가 바로 삼덕재지였습니다. 이 회사가 다룬 건 화려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폐지였습니다. 그 폐지를 모아 다시 녹이고 눌러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과자 상자, 화장품 상자, 약포장 상자, 그 단단한 종이판이 전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버려진 종이가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연매출 약 46억 원,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속이 꽉 찬 알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빚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은행 돈으로 굴러갑니다. 빌려서 키우고 갚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달랐습니다. 남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회사를 돌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빚이 없으면 매출이 끊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도 한참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곧 보시게 됩니다. 그 힘이 증명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수많은 멀쩡한 회사가 그때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빚이 없으니 버틸 체력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체력을 직원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줄일 때 이 회사는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갔습니다. 전재준 회장에게 회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직원의 경조사를 직접 챙겼습니다. 명절 보너스를 거른 애가 없었습니다. 회사라기보다 한 가족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은 그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회사는 황금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빚 없이 매년 이익을 낳고 직원을 품어주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위를 가진 주인이라면 그 거위를 평생 애지중지 키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위의 목을 비튼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했던 회사가 단 46일 만에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회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해 7월 사내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합니다. 그 전까지 노사관계는 큰 잡음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직원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빠르게 식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요구는 임금이었습니다. 처우를 더 올려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의 정당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사도 그 정도는 들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구가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갑니다. 임금 다음은 보너스였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경영과 인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쓸지, 회사를 어떻게 굴릴지 그 결정에 노조가 함께 끼게 떨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처우를 올려달라는 건 협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경영권과 인사권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핸들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이 멈춥니다.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멈춘 기계는 종처럼 다시 돌지 않았습니다. 파업은 무려 46일간 이어집니다. 그동안 공장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종이를 찍어내던 라인이 통째로 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삼덕재지가 만들던 건 포장 상자였습니다. 과자도 화장품도 약도 그 상자에 담겼습니다. 납품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끝입니다. 거래처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안 나오자 거래처는 다른 회사를 찾습니다.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거래선이 흔들립니다. 한번 떠난 거래처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출은 곧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의 뿌리가 조금씩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노조가 처우 개선을 외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선 지점이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손을 대려 한 것, 거기서 갈등이 풀 수 없게 꼬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양쪽이 쥔 카드의 수가 달랐습니다. 회사는 여러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버틸 수도, 공장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문을 닫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어땠을까요? 노조가 손에 쥔 카드는 사실상 한 장뿐이었습니다. 바로 파업이었습니다. 공장을 멈춰서 회사를 압박하는 것, 그 한 장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믿었습니다. 회사가 결국 손을 들 거라고 말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회사가 가장 급할 테니까요. 이 정도 버티면 양보를 받아낼 거라 계산했습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 문을 닫겠어? 여기까지 가겠어? 노조의 머릿속엔 그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걸 무너뜨린 첫 번째 계산 착오였습니다. 노조는 믿었습니다. 버티면 회사가 굴복할 거라고,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더 아쉬워질 거라고.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3번 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에 쥔 카드 수를 잘못 셌습니다. 노조는 자신이 회사와 같은 무게로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쥔 카드는 수가 달랐습니다. 노조가 쥔 카드는 단 한 장, 파업뿐이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 그게 노조가 꺼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반면 회사가 준 카드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릴 수도 있고, 공장을 팔 수도 있고,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를 통째로 내놓는 선택지까지 있었습니다. 한 장으로 여러 장을 이기려 한 겁니다. 노조의 첫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잘못 봤습니다. 파업은 결국 버티기 싸움입니다. 먼저 지치는 쪽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빚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끊겨도 쌓아둔 체력으로 한참을 버틸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다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다음 달 카드값, 그 다음 달 학원비, 또 그 다음 달 대출이자, 길어야 몇 달입니다. 회사는 해를 버티고 직원은 달을 버팁니다. 출발선부터 체력이 달랐습니다. 노조의 두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보너스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회사와 작은 회사는 남는 돈의 폭이 다릅니다. 100원을 팔아 30원이 남는 회사와 10원이 남는 회사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같은 인상폭이라도 작은 회사에는 곧 적자로 돌아옵니다. 남는 돈이 얇은 회사에 큰 회사의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착오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망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회사가 먼저 항복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접고 자산을 지키는 길. 공장 문을 닫아도 땅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는 사라져도 회장의 손에는 자산이 남습니다. 반대로 직원에게는 회사가 곧 전부입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함께 사라집니다. 노조의 세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건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차와 같았습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싸움. 그런데 한쪽은 부딪혀도 살아남을 차였고 다른 쪽은 부딪히면 끝나는 차였습니다. 노조는 회장이 먼저 핸들을 꺾을 거라 믿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조가 상상조차 못한 카드를 꺼냅니다. 2003년 7월 11일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같은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회장이 한 발 물러서리라고 말입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거나 요구 조건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거나 46일이나 멈춰선 공장입니다. 거래처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손해는 매일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에게도 더는 버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무릎을 꿇는 그림, 그게 그날 모두가 그렸던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을 닫겠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수정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안양 공장의 문을 영원히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노조와는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혼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공장이 서 있던 그 땅을 안양시에 통째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로 약 300억 원짜리 부지였습니다. 노조에 돌아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압박하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2003년 11월 안양 공장은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 년간 돌아가던 기계가 멈췄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60여 명이 한날 한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황금을 낳던 거위의 목을 회장은 자기 손으로 비틀어버린 겁니다. 파업을 시작할 때 노조의 머릿속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로 문을 닫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빚 한 푼 없는 알짜 회사를 누가 제 발로 부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이 한 문장이 그날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릴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회사가 사라지는 순간 노조라는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협상 테이블도, 다음을 기약할 직장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웃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오판이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300억 원입니다. 평생을 풍족하게 살고도 남는 돈입니다. 공장을 닫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땅을 팔아 회장이 직접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 큰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통째로 안양시에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회장의 진짜 계산이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이 그 300억을 그냥 챙겨 떠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노조와 싸우다 공장을 부수고 돈만 들고 사라진 냉정한 사장,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300억을 시민에게 통째로 기부하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생을 일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훌륭한 기업인. 같은 결정인데 이름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쩌면 회장은 그 300억으로 명예를 산 것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돈을 명예로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부지는 삼덕공원이 되어 2009년 시민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14m 높이의 굴뚝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곁에는 회장의 흉상이 놓였습니다. 안양시는 기증을 기려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정했고 회장은 2008년 안양시 명예시민이 됩니다. 내국인으로는 첫 번째였습니다. 노조와의 싸움은 잊히고 회장은 그렇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넓은 공원 어디를 둘러봐도 회장의 이름은 표지석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60가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60명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통계가 그 빈자리를 대신 말해줍니다. 43를 넘긴 중장년이 회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넉 달이 넘습니다. 어렵게 다시 취직해도 소득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60대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벌이가 평균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평생 종이를 만들던 손이 경비실로, 청소일로 옮겨갑니다. 월급은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평범한 현실입니다. 회장은 명예를 얻었고 시민은 공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60가구의 삶이 치렀습니다. 어쩌면 이 공원은 한 회사가 사라진 자리에 세워진 노사 갈등의 무덤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문장을 다시 마주합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노조가 지키려던 일자리도 60명의 밥벌이도 전부 함께 사라집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23년 전 남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다시 2026년 오늘로 돌아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 함부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쟁의를 벌일 수 있는 범위와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크게 넓힌 법입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손해준 카드가 23년 전 삼덕재지 노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시대의 첫 시험대가 펼쳐졌습니다. 5월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총파업을 단 1시간 반 앞둔 5월 20일 밤 극적인 잠정합의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중재한 끝에 벼랑 끝에서 멈춘 겁니다. 일주일 뒤 찬반 투표에서는 73.7%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고 평균 임금은 6.2% 올랐습니다. 회사도 멈추지 않았고 노조도 손해준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건이 정확히 갈립니다. 삼성은 벼랑 끝까지 갔지만 끝에 맺을 줄 알았기에 회사도 살고 노조도 얻었습니다. 삼덕재지는 협상을 매듭 지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발 더 나아가려다 끝맺음 자체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아니었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느냐,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노조가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기댈 수 있는 직장인은 100명 중 13명뿐입니다. 나머지 87명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 한 장조차 없습니다. 삼덕재지 노조보다 더 무방비한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라지는 일은 이제 23년 전 60가구의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증발하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한 해 100만 번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덕재지가 우리에게 남긴 한 문장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안양의 그 공장 자리에 남은 건 노조도 일자리도 아닌 회장의 흉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집 거실에 안마의자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쪽 구석에 옷걸이가 되어 있는 안마의자요? 600만 원 주고 산 안마의자가 지금 당근마켓에서 50만 원에 올려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건 중고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마의자 업계의 영업이익이 2021년 685억 원에서 2025년 115억 원으로 83%가 증발했습니다. 4년 만에요. 글로벌 안마의자 브랜드 오심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5년 12월 31일 한국 시장에서 아예 철수했습니다. 매출이 215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코로나 때 국민 효도템이라 불리던 안마의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훨씬 깊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조를 세 겹으로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매달 내는 렌탈비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저 시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의 42.7%를 안마의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발 마사지기, 어깨 안마기 같은 소형 제품들입니다. 이 시장의 양대 산맥이 바디플랜드와 세라젬입니다. 2021년에는 바디프렌드 매출 6,100억 원, 세라젬 매출 6,600억 원, 두 회사 합치면 1조 2천억 원이 넘었어요. 안마의자 하나로 조 단위 매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바디프렌드 매출은 4,226억 원으로 줄었고 세라젬 매출은 5,498억 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심각해요. 바디프렌드 영업이익 225억 원, 세라젬 22억 원. 세라젬은 영업이익이 925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97%가 증발한 겁니다. 2025년은 더 심합니다. 바디프렌드 영업이익은 115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후 최저치입니다. 3분기 누적 매출도 전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헬스장도 못 가고 마사지샵도 못 가고 그때 사람들이 뭘 샀냐면요. 안마의자입니다. 재택근무하면서 어깨가 아프고 부모님 선물로 뭐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안마의자 렌탈을 신청했어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이면 부담이 없었거든요. 거실에 놓으면 가족 다 같이 쓰니까 가성비가 좋아 보였습니다. 2021년 안마의자 시장은 사실상 사상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바디프렌드 영업이익 685억 원, 세라젬 영업이익 925억 원. 두 회사만 합쳐도 1,600억 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호황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 수요였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이 막히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대체 소비라고 부릅니다. 여행이나 외식에 쓸 돈이 안마의자로 흘러간 거죠. 문제는 이 비정상적 수요를 정상으로 착각한 겁니다. 안마의자 업체들은 라인업을 확대하고 플래그십 매장을 늘리고 광고비를 쏟아부었어요. 바디프렌드는 연간 R&D 비용만 22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비용 구조가 호황 기준으로 세팅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레칫 효과라고 부릅니다.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한 번 올린 비용 구조는 수요가 줄어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에요. 골프장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그 구조 기억하시죠? 안마의자 업계도 정확히 같은 길을 걸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겹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안마의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안마의자의 평균 수명은 약 7년에서 10년입니다. 한 번 사면 최소 7년은 쓴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은 2년에서 3년마다 바꾸죠. 정수기는 필터 교체가 있으니 4년에서 5년이면 재계약을 하거나 새 제품으로 갈아타요. 그런데 안마의자는요, 7년 동안 고장이 안 나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팔린 안마의자들이 아직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내구재의 수요 절벽이라고 합니다. 내구재, 그러니까 오래 쓰는 제품은 한번 대규모로 팔리면 그 이후 몇 년 동안 수요가 뚝 끊기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코로나 때 300만 대 넘게 팔린 안마의자들이 2027년이나 2028년은 되어야 교체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 안마의자 업체들은 새 고객을 찾아야 하는데 그 새 고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 고객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갑니다. 안마의자 보급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안마의자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23%입니다.
안마의자 종주국답죠. 그런데 한국은요, 약 10.5%입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업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성장 여력이 아직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처럼 23%까지 올라가면 시장이 2배로 커진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의 안마의자 보급률이 10%에서 멈춘 건 시장이 덜 성장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더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거 면적이니까. 한국 아파트 평균 전용 면적이 약 84제곱미터 25평형이에요. 안마의자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2제곱미터. 좁은 거실에 소파, TV, 테이블 놓고 나면 안마의자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일본은 1인당 주거 면적이 한국보다 약 40% 넓습니다. 둘째, 가격 장벽입니다. 안마의자 평균 판매가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렌탈로 해도 39개월에서 60개월 약정에 월 5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60개월이면 총 360만 원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한 번 사면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정수기는 위생 때문에라도 교체하지만 안마의자는 굴러가면 그냥 쓰거든요.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 모두 제한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보급률 10%가 천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23%는 넓은 집, 낮은 가격대, 긴 안마의자 문화 역사가 만든 결과예요. 한국이 같은 길을 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마의자를 60개월 렌탈로 계약했다고 해볼게요. 월 렌탈비 6만 원, 60개월이면 총 36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 36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제조 원가입니다. 안마의자 업계의 평균 매출 원가율은 약 45%에서 50% 수준이에요. 바디 프렌드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원가율이 3.6%포인트 올랐습니다. 360만 원 기준으로 제조 원가는 약 162만 원에서 1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물류비와 설치비입니다. 안마의자는 100kg이 넘는 대형 제품이라 전문 기사가 배송하고 설치해야 해요. 이 비용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판매 관리비가 빠집니다. 영업사원 수당, 매장 임대료, 광고비, 안마의자 유통 마진이 판매가의 약 50%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이야기예요. 렌탈의 경우 이게 월 할부로 분산되지만 총액으로 보면 판관비가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AS 비용이 추가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불만 중 품질 불량과 하자가 45.1%로 가장 높았습니다. ABS 불량도도 43.1%에 달해요. 60개월 동안 AS 출장비와 부품비를 합하면 제품당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금융 비용도 있어요. 렌탈은 본질적으로 할부 금융이거든요. 회사가 먼저 제품을 만들어서 설치해주고 60개월 동안 나눠받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비용이 발생해요. 제품당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리스크 비용입니다. 렌탈 계약자 중 상당수가 중도 해지를 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 렌탈 불만 중 계약 해지 관련이 61.9%로 가장 많았어요. 해지되면 나머지 렌탈비를 못 받는 데다 제품 수거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정리해볼까요? 360만 원에서 제조 원가 170만 원, 물류비 18만 원, 판관비 110만 원, AS 비용 20만 원, 금융비용 18만 원, 해지 리스크 충당금까지 합치면요. 남는 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360만 원짜리 렌탈 계약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고작 2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건 60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다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도 해지가 나오면 적자가 돼요.
그래서 안마의자 업체들이 위약금을 높게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렌탈료의 10%에서 30%를 위약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계약하면 빠져나가기 어렵고 빠져나가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구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겨우 손익을 맞출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 환갑 선물로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드렸는데 처음 2달 쓰시고 지금은 그 위에 빨래가 쌓여 있다는 분. 렌탈로 월 6만 원씩 내고 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잘 안 앉게 되더라.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1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다는 분. 이게 지금 안마의자 시장의 현실입니다. 산 사람은 후회하고 안 산 사람은 안 사길 잘했다고 하는 구조. 여기에 한 가지 결정타가 더 있어요. 안마의자는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당근마켓에 안마의자를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중고거래 허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현행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600만 원 주고 샀는데 중고로 팔지도 못하고 버리려면 대형 폐기물 처리비까지 내야 하고 이러니 거실 구석에서 옷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안마의자의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파나소닉, 이나다 패밀리 같은 브랜드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만들어 왔어요. 일본의 안마의자 보급률 23%,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 안마의자의 평균 가격대가 한국보다 낮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엔, 한국 돈으로 약 270만 원에서 400, 50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 프리미엄 안마의자의 절반 가격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렌탈이 아니라 일시불 구매가 주류입니다. 렌탈이라는 금융구조를 끼지 않으니 소비자 부담이 명확하고 위약금 같은 분쟁도 적어요. 제품 자체의 가성비로 승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갔어요. 가격은 올리고 렌탈이라는 금융구조로 월 부담을 낮춰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월 6만 원이면 싸 보이지만 60개월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화폐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단위로 쪼개면 비싼 게 싸 보이는 심리적 효과예요. 여기서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마의자 한 대 가격이 500만 원이에요. 같은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태국 방콕 왕복 항공권에 5성급 호텔 스파 패키지 일주일이면 약 2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면 2번 반을 갈 수 있어요. 전문 안마사에게 매주 1시간씩 마사지를 받으면 1회 약 7만 원, 500만 원이면 약 70회, 매주 받아도 1년 4개월을 갈 수 있습니다. 전문 안마사의 손 마사지와 기계가 주는 마사지. 솔직히 효과가 같을까요? 안마의자를 사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사면서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안마의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업계도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첫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입니다. 세라젠은 AI 기반 웰리스 홈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안마의자를 넘어 의료기기와 가전의 경계를 허무려고 합니다. 바디프렌드도 헬스케어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제품군을 재정의하고 있어요. 코웨이는 슬립케어, 힐링케어 브랜드로 확장 중입니다. 둘째,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바디프렌드의 해외 매출이 2023년 100억 원대에서 2025년 400억 원대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과 중동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세라젠도 미국 매출이 2024년에 전년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아남는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오심처럼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는 기업도 나올 거예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안마의자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안마의자의 본질은 건강관리 도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본질을 벗어났어요. 600만 원짜리 프리미엄, 60개월 렌탈, 고급 인테리어와 연예인 광고, 건강이 아니라 과시와 금융 상품이 된 겁니다. 코로나라는 비정상적 환경이 만든 거품이 빠지면서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건강관리가 목적이라면 500만 원짜리 의자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가구로서의 가치를 따지면 거실 공간을 2제곱미터나 잡아먹는 건 비합리적이니까요. 결국 살아남을 기업은 본질을 지킨 곳입니다. 적정 가격에 적정 기능, 과시가 아니라 실용. 어느 산업이든 본질을 잃으면 시장이 먼저 압니다. 한의원 이야기에서도 골프장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안마의자 사서 잘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후회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안마의자와 비슷한 구조로 무너지고 있는 또 하나의 렌탈 시장을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가 지금 해지율이 폭등 중인 그 업종,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